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희생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대화도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커서도 부모님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이건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이 수십 년 연구 끝에 밝혀낸 건 자녀가 부모 곁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며 자랐는지가 평생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거리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적 경험이 쌓여야 평생 부모를 가장 먼저 찾고 싶어지는 관계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를 심리학 측면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애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애착을 사랑과 같은 말로 쓰십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착은 다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걸 내가 학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영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발달 심리학자인 존 볼비입니다. 볼비는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된 애착 패턴이 이후의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연구로 밝혀냈어요. 볼비의 이론을 실험으로 직접 증명한 연구가 있는데, 심리학자 메리 에이스워스가 1969년에 진행한 낯선 상황 실험입니다. 아이를 짧은 시간 동안 낯선 공간에 혼자 두었다가 다시 부모와 만나게 하는 실험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아이가 부모와 다시 만났을 때의 반응이었는데, 부모 곁에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학습한 아이는 부모를 보자마자 빠르게 안정을 찾고 다시 활발하게 놀았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는 부모가 돌아와도 안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에이스워스는 이 실험을 통해 아이들의 애착 유형을 분류했는데, 부모 곁에서 안정감을 경험한 아이를 안정애착, 그렇지 않은 아이를 불안정애착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이 이후 관계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밝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패턴이 아이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이스워스의 연구를 이어받은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곁에서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학습한 아이는 커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편하게 꺼내는 어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이 닿는 어른이 되기 쉽거든요.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곁에서 안전하다는 걸 뇌가 학습하려면 어떤 경험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꺼냈을 때 그 감정이 부정당하지 않는 경험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할 때 그게 별것 아니야 라거나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같은 반응이 먼저 오면 아이의 뇌는 다른 걸 배웁니다. 내 감정을 이 사람 앞에서 꺼내면 평가받거나 부정당한다는 걸요.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점점 부모 앞에서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사이가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말해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학습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집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실패한 일은 숨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로보다 평가나 걱정이 먼저 돌아올 거라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이 부족해서 거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빠르게 해결책을 주는 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이는 해결을 원하기 전에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걸 감정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해결책보다 먼저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상황이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처럼 감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인해주는 거거든요. 이 감정 선반영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서도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부모한테 연락하게 되고, 기쁜 일도 부모한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감정보다 결과를 먼저 따졌던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감정적 거리를 만듭니다. 이걸 자녀가 부모를 멀리한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환경에서 학습한 가장 합리적인 적응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자녀의 모든 감정에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과 행동을 허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1966년부터 양육 방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는데, 세 가지 유형의 부모와 자녀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권위적 부모, 허용적 부모, 독재적 부모가 그 세 가지예요. 연구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건 허용적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함께 명확한 기준을 함께 제시한
권위적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 사회성, 성취 모든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어요. 이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들어주고 양보하는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기보다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건강한 애착은 무한한 허용이 아니라 사랑과 기준이 동시에 있는 관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과 잘못된 행동을 허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은 언제든 이해받아야 하지만 행동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실제로 자녀가 크게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장기적인 관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때 "넌 왜 항상 이런 식이니?" 같은 말은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자란 아이는 실수를 했을 때 "나 자체가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를 인정하는 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어적이고 더 숨기게 되거든요. 반대로 행동과 사람을 분리해주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이번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어. 하지만 그 행동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훈육받은 아이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실수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관계를 잃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실수를 숨기거나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양육 패턴이 뭔지도 짚어야 하는데, 사랑을 조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실망한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속상해서 못 견디겠어." 이런 표현들이 순간적으로는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반복되면 아이의 무의식에 아주 위험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조건부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중요한 사람 앞에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하는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관계, 직장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싶은데, 이런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들이 대부분 나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부모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는 채로 가장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자녀와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인 거니까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원리를 하나로 요약하면, 부모 곁에 있을 때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어도 괜찮다고 느끼느냐입니다. 이게 평생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이거든요. 실패해도 괜찮고 감정을 꺼내도 괜찮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경험으로 아는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이걸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복된 경험이 만드는 거거든요. 반대로 부모 앞에서 언제나 잘 보여야 한다고 느끼며 자란 아이는 성인이 돼서 좋은 소식만 전합니다. 나쁜 소식, 실패, 고민은 다른 곳에서 해결하고 부모한테는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학습된 패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가 살아있는 한 변화는 가능하거든요. 다만 짧은 시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경험들이 쌓이는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이 있는데, 자녀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조언이나 평가보다 이해가 먼저 나오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상황이면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처럼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반응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을 잠깐 뒤로 미루는 게 부모로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자녀한테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다 라는 신호를요. 사람은 자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준 사람보다 자기 감정을 가장 잘 이해해준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해줬던 것들보다 부모 앞에서 자신이 어땠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그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부모가 해준 것들을 떠올릴 때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순간, 실수에도 내 편이 되어주던 순간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을 더 오래 보존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공간과 사람을 뇌가 더 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부모 곁에서 자주 그 감정을 느꼈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이 자녀를 부모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훈육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장기적인 신뢰를 결정합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것과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행동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이 자녀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전달하는 부모는 자녀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관계는 안전하다는 확신이거든요. 이 확신이 있는 자녀는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이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데 부모가 나이를 먹을수록 자녀가 다시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신뢰입니다. 결국 자녀가 평생 부모를 가장 먼저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부모 곁에 있을 때 자신이 있는 그대로여도 괜찮다는 걸 반복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연인, 친구, 직장 동료까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작동하는 심리를 함께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